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 해군의 상륙정 절반이 항구에 묶인 채 녹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해병대를 해안에 올릴 배가 없었습니다. 긴급 보고서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마지막 줄 유일한 해법으로 적힌 나라 이름을 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미국이 코웃음치며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장난감을 쥐어주고 문 밖으로 내쫓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세계 29개국 해군 대표단이 대한민국 부산 앞바다에 줄을 서 있습니다. 미국 건조 단가의 단 30%, 미국이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갯벌 해안 위로 전차를 싣고 날아오르는 배, 솔개, 그 비웃음이 30년 뒤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레이엄 휘트모어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나라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주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일, 동맹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는 일, 그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워싱턴의 한 회색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웠고 햇빛보다 형광등 빛이 익숙한 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밤사이 전 세계에서 올라온 보고들을 펼쳐놓고 거대한 지도 위에 미국의 힘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우리 항공모함,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 우리 병력, 중동을 지키는 우리 함대, 그 모든 점들이 워싱턴이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를 바퀴살처럼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중심에 있고 동맹국들은 그 바깥살에 매달려 우리 쪽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라고.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동맹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격차의 관계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믿음이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습니다. 그 세계관이 무너진 것은 책상 위에 올라온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형광등만이 차갑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멈췄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 해군 상륙 전력 가동 현황, 긴급.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적의 해안으로 실어 나르는 공기부양 상륙정 LCAC, 미국이 자랑하던 그 상륙정의 절반 이상이 멈춰 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후한 기체, 부족한 부품, 떠나버린 숙련공, 한 척을 정비하는데 평균 8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8개월.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 해병대는 무엇을 타고 적의 해안에 오릅니까? 태평양 어딘가에서 위기가 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현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숙련공이 이미 떠났습니다. 설비는 낡았습니다. 새로운 상륙정을 건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최소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 사이 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해병대는 해안에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분석관의 짧은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륙 전력만으로는 동맹국의 도움 없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감당하기 어려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나라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28년 전 어느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폐 속으로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명치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봐왔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 속의 한국은 작고 부지런한 나라였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를 싸게 파는 나라, 그리고 우리 미국의 무기를 꽤 많이 사가는 괜찮은 고개. 딱 그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첨단 무기를, 그것도 미국조차 어려워하는 공기부양 상륙정을 만들어낸다는 건 제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이름이 지금 우리 상륙 전력의 공백을 메울 유일한 선택지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NSC 긴급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랜드 포크너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강경파였습니다. 왼쪽 깃에 성조기 핀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을 손끝으로 건드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항상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로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자존심이 좀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무 스커트를 달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안으로 돌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공기부양 상륙정 솔개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크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안건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한국이 배 한 척 띄워놓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핵심 기술은 우리 LCAC 베낀 거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회의의 결론은 빨랐습니다. 한국 남해안에서 열리는 연합 상륙 훈련에 백악관 참관단을 보낸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온다. 그리고 그 참관단의 단장으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 날아가서 그들의 자랑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제 오랜 자부심을 긁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통령에게 올릴 보고서를 제 손으로 써야 하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짐을 꾸리는 손이 내 평생의 세계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손이었다는 것을. 회의실은 길고 차가운 탁자가 놓인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포크너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더니 성조기 핀을 손끝으로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 습관이 그를 말해줬습니다. 나는 미국이다. 내가 기준이다. 회의 진행자가 솔개의 재원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길이 28m, 경하 배수량 95통, 최대 속도 40노트. 전차 한 대와 병력 150명 탑재 가능, 공기 부양 방식으로 갯벌과 수심 얕은 해안까지 접근 가능. 포크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노트? 우리 LCAC도 40노트 나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LCAC 대비 건조 단가 30%.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단가가 같은데 성능이 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단가가 30%인데 성능이 같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불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포크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싸다는 건 품질이 그만큼 낮다는 뜻 아닙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핵심 부품은 우리 기술 베낀 거겠죠. 독자 개발이라고 해도 어딘가에서 우리 설계를 훔쳐봤을 겁니다. 분석관이 잠시 멈추다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후 2002년에 독자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맡아 약 5년간 개발 끝에 2007년 완성했습니다. 외부 기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국 기술로만 만든 장비입니다. 포크너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조기 핀을 다시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안에서 제 머릿속으로 28년 전 기억이 불쑥 밀려들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형광등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NSC에 갑발을 들인 젊은 실무자였습니다. 세계를 바꿀 것 같은 패기와 미국은 언제다는 확신을 동시에 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쪽 끝에 앉아있던 사람들. 한국에서 온 기술협력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공기부양정을 함께 개발하자는, 정확히는 핵심 기술을 일부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통역을 거칠 때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국장이 서류를 몇 장 넘기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산입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다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측 대표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국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만든 걸 사면 됩니다. 앞서가는 건 우리 몫이고 따라오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그게 동맹입니다. 그 말에 한국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서류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기억입니다. 저는 심지어 옆자리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농담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 농담이 무엇이었는지는 평생 제 양심에 박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무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측 누군가가 기념품이라며 한국 대표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표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공기부양정 장난감 모형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는 너희가 만질 수 없으니 이거나 가지고 놀라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어센 웃음엔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굴욕을 삼키는 사람들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 보였는지 저는 그것마저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방에서 느꼈을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저는 그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단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기술자가 조용히 그 장난감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였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말을 허세로 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작은 나라가 무슨 수로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겠나. 그 기술자의 이름조차 저는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에게 그는 그저 분에 못 이겨 큰 소리를 친 패배자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표단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떠날 때 저는 창밖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잊었습니다. 다음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고 더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그 일은 수백 건의 결제 중 하나, 종이 한 장을 돌려보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28년 동안 그 회의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난감이 어디로 갔는지, 그 기술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SC 회의실에서 포크너의 코웃음 소리를 들으며 그날의 기억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국 땅에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남긴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환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인데도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동선은 군더더기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짐을 찾고 출구를 나서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은 부지런하지만 어딘가 허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이 공간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훨씬 빨랐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조선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밤하늘 아래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불빛은 새벽처럼 화했습니다. 쉬지 않고 배를 만드는 곳이라고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다 배를 만드는 곳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문을 닫아버린 풍경이 이곳에서는 펄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덱스 전시장이 열리는
부산 백스코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저를 맞은 사람은 차도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작업복 차림에 눈빛이 더없이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랜 길 오셨습니다. 휘트모엄 보좌관님.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이상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 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단단한 것.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동 각국의 군복, 유럽 장교들의 제복, 동남아 해군 대표단의 배지들, 29개국이라는 숫자가 실감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HJ 중공업 부스에 솔개의 실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28m짜리 배를 축소한 정밀 모형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그 앞에 몰려 있었고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한 제독이 통역을 끼고 차 위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구경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이 자리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크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모형을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형이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죠. 실제로 바다에서 저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차도연 위원이 그 말을 들었는지 우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우리 앞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LCAC 한 척 건조 단가 3,200만 달러, 솔개 한 척 건조 단가 약 900만 달러, 차이가 얼마입니까? 3.5배입니다. 같은 성능의 배를 3분의 1 가격에 만든다는 뜻입니다. 포크너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싸다는 건 어디선가 원가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재료를 아끼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차도연 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품질을 낮추거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개는 후자입니다.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조선업 건조기간 비교표였습니다. 동급 함정 기준 한국 평균 건조기간 14개월, 미국 평균 건조기간 38개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4개월과 38개월,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설비가 같고 인력이 같은데 속도가 3배 다르다면 그건 공정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설계 방식이 다르고 공정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고 부품을 조달하는 체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수십 년간 미국 조선업의 쇠락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숭늉공이 떠나고 설비가 낡고 발주가 줄면서 공정이 굳어버린 것을.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화면은 그 반대쪽 극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장을 짓듯 조선소를 운용합니다. 표준화하고 반복하고 데이터로 개선합니다.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잘 만드는 겁니다. 포크너의 입이 굳었습니다. 성조기 핀을 건드렸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분석관 자료에서 봤던 다른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 해군 LCAC 가동률, 현재 작전 가능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수치였습니다. 한 척을 정비하는데 8개월, 숭늉공은 이미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LSF2 8척 추가 건조를 진행 중이라고 차도연 위원이 말했습니다. 8척, 미국이 한 척 정비하는 동안 한국은 8척을 산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주는 충격을 애써 흘려내려 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아직 실제 성능을 못 봤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 숫자 사이에서 이미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포크너가 제 옆으로 붙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휘트모어, 숫자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실제로 바다에서 보면 알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숫자는 종이 위에서만 강합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차도연 위원이 건네준 자료집을 다시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읽다 보니 한 문장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솔개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계기로 2002년
독자 개발의 착수, 외부 기업 없이 완성된 순수 국산 플랫폼이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독자 개발, 외부 기술 없이. 그 말의 무게가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28년 전 우리가 닫았던 그 문 뒤에서 이 나라는 28년 동안 혼자 이걸 만들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두로 향했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 밀려왔고 발밑으로 차가운 해풍이 스쳤습니다. 수평선 위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 낮게 깔린 동체 아래로 부풀어 오른 고무 스커트.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배가 아니었습니다. 28년 전 그 회의실에서 비웃음과 함께 건넸던 장난감 모형의 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범이 시작된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부두에는 각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중동 제독들, 유럽 장교들, 동남아 해군 관계자들. 저는 포크너와 나란히 관측대에 섰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수평선 위로 얇은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묵직한 엔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솔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회색 선체가 물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부풀어 오른 고무 스커트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선체를 살폈습니다. 용접선 하나하나가 깔끔했습니다. 외관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배인데 만듦새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포크너가 제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일단 봐야 알죠.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솔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가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체 아래로 새하얀 물기둥이 솟구쳤고 솔개는 그 위를 질주했습니다. 쌍안경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40노트입니다. 방금 전 회의에서 보여드린 수치입니다. 그런데 솔개의 진짜 강점은 속도가 아닙니다. 포크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가 강점입니까? 차도연 위원은 잠시 수평선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디에 닿을 수 있느냐입니다. 관측대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솔개가 전속력으로 달리다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보통 그만한 덩치의 배라면 큰 회전 반경이 필요한데 솔개는 거의 제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물 위에서 그려지는 그 궤적은 도무지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유럽 장교가 입을 떡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상식으론 불가능한 기동인데. 포크너가 발작하듯 끼어들었습니다. 영상 합성 아닙니까? 실제로 저 바다에서 저게 진짜 달리고 있는 겁니까? 차도연 위원이 그 말을 들었는지 우리 쪽을 돌아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합성이 아닙니다. 원하시면 잠시 후 직접 타보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 포크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합성이라던 그의 주장은 단숨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포크너의 오만이 꺾이는 데서 오는 통쾌함과 그 오만이 어제까지 제 오만이기도 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우리에게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접근 가능 해안선 비율. 일반 상륙정 기준 세계 해안선의 17%, 솔개 기준 76%.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계산을 멈췄습니다. 17과 76. 그것은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상륙작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숫자였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가 무전기에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관측대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해안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저런 곳이 공기부양정의 무덤이었으니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륙정은 단단한 모래 해안이나 항구에만 닿을 수 있습니다. 세계 해안선의 17%뿐입니다. 나머지 83%는 갯벌이거나 암초리거나 경사가 험해서 배가 닿을 수 없습니다. 공기부양 방식을 택한 것도
물 위든 갯벌이든 떠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조차 깊고 질척한 갯벌 앞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 스커트가 지늘게 빨려 들어가 그대로 주저앉기 일쑤였으니까요. 저는 포크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다시 비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갯벌에서 전차를 싣고 올라간다고. 어림없는 소리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솔개가 갯벌 가장자리에 다다랐습니다. 보통 배라면 여기서 멈추거나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개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물보라와 진흙을 양옆으로 튀기며 그대로 갯벌 위로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스커트가 진흙을 밀어내며 부드럽게 떠올랐고 그 거대한 배가 마치 미끄럼을 타듯 갯범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관측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개는 갯벌 한가운데를 지나 단단한 지안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대 적재 하중은 110톤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70톤 화물을 실은 시범이었습니다. 관측대 곳곳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일이 바로 제 눈앞에서 너무도 태연하게 펼쳐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포크너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였고 비웃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관측대 뒤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장 제독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유럽 해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크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만 나라 만들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유럽이 솔개를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포크너가 무어라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만 번뜩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측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성조기 핀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손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저도 저 사람이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랑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시범이 끝나고 차도연 위원이 저를 전시장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르며 방금 본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했습니다. 갯벌 위를 미끄러져 올라가던 솔개, 열린 선수 문, 저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복도 벽에는 솔개의 초기 설계도와 시험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의 흔적이 그 사진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물에 가라앉은 시제품, 스커트가 찢어진 모형, 뒤집어진 선체,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그 앞을 천천히 지나며 이 한 척의 배 뒤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을지를 짐작해 봤습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 사진들 속에 찍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방이 솔개가 시작된 곳입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오래된 설계 도면들, 빛바랜 사진 몇 장. 방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벽에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액자 안에는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모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형태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부여부양정 모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 그날 우리가 비아냥거리며 건넸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개발자이신 윤상길 박사님이 28년 동안 저 방에 두신 겁니다. 매일 아침 저것을 보며 설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액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이 28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을 사귀고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니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28년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차도연 위원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잠시 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박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번역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과 번역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번역본을 펼쳤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1950년 9월 인천 해안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미군의 상륙정이 인천현 갯벌을 밀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적의 포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해안으로 밀려드는 그 배들을. 아버지는 그 배들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그 이야기를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 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배들이 갯벌을 건너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 한 척이 왜 그토록 사람을 울리는지.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와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도 그런 배를 만들고 싶다고. 남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누군가를 구하는 날이 오기를. 1996년 미국 워싱턴에서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분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손 안에 그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짐에 넣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쥔 채로. 아버지가 인천 해안에서 보셨던 그 배를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기술을 얻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만들면 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답이 될 것이라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1950년 9월 인천을 생각했습니다. 그 갯벌로 밀고 들어오던 미군 상륙정들을, 그리고 지금 저 바다에서 달리는 솔개를.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포개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차도연 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저 배를 설계하신 겁니까? 차도연 위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외부 기술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설계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외부 기술 없이. 우리가 문을 닫은 그날부터 이 사람은 혼자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장난감 몽이 걸린 벽을 매일 바라보며 아버지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내주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것을 모방하는 대신 처음부터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벽보다 높은 것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거절이 그들의 독립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제가 무심코 적었던 서류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전략적 가치 낮음, 거절 권고. 그리고 그 옆에 적혀 있던 제 서명. 그 종이 한 장이 이 사람의 28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보좌관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를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사과라는 단어는 너무 작았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 앞에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방을 나서며 다시 한번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플라스틱 장난감. 그것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굴욕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작고 가장 강한 증거였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조선소 안쪽 깊숙한 영구동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편지의 문장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인천 해안에서 보셨던 그 배를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영구동 문을 열자 묵직한 기계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좁은 복도 양쪽에는 오래된 도면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안들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선들이 수십 번 지워지고 다시 그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한 장의 도면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을지가 그 선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차도연 위원이 복도 끝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 노신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윤상길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 그 얼굴, 어딘가 익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의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 박사 옆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사실 28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 전 그 회의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던 한국기술협력단, 그리고 대표단 끝자리에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말했던 젊은 기술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가 28년 뒤 이 노신사의 얼굴과 포개지는 순간 28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제 가슴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회의실에 계셨던 장난감 모형을 받으셨던 분이 박사님이십니까? 윤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 뒤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공기부양정 장난감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그 모형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28년 전 우리가 비아냥거리며 건넸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 박사가 그 액자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분하고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장난감을 평생 곁에 두고 진짜를 만들어내겠다고. 우리를 비웃은 그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박사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거절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며칠 전 오래된 기록을 뒤지다가 제 손으로 적은 그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전략적 가치 낮음, 거절 권고. 그때 저는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윤 박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고개 숙인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윤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휘트모어 씨, 그 거절이 없었다면 오늘의 설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얻었다면 우리는 남의 설계를 따라가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윤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 창밖으로는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섰습니다.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해질 것인가. 원망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포크너가 들어왔습니다. 차도연 위원에게 안내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둘러보다 윤 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벽에 액자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15초.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포크너가 무엇을 처리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내내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언했고 질문이 끝나기 전에 반박을 준비했으며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전선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작은 액자 앞에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조기 핀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러다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핀을 만지작거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오늘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솔개가 우리 LCAC보다 위라는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8년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강경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인정이 회의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윤 박사가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28년 전 제가 뿌리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제가 간절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짓밟혔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지금 저 부산 앞바다에는 솔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구동을 나온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두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부두 끝에 서자 부산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짭짤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 멀리 솔개가 보였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에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물 위를 낮게 깔리며 달렸고 그 뒤로 흰 물보라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배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회의실에서 비웃음과 함께 건넸던 장난감 모형의 후계자, 누군가의 아버지가 1950년 인천 갯벌에서 봤던 그 배들의 후계자, 이제는 우리 손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배. 저는 그 배를 바라보다 시선을 부두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저녁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색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이 색깔 속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것들, 잘못된 것들, 그리고 이제 바꿔야 하는 것들이. 저는 한국에 머문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솔개는 현재 미국 LCAC의 성능을 전 부문에서 상회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28년 전에 저라면 이 문장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쓸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두 발로 그 부두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건조단가 미국의 30%, 건조기간 38개월 대비 14개월, 접근 가능 해안선 비율 17% 대비 76%, 숫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다음 날 새벽에 떴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이 천천히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윤상길 박사의 연구동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아직도 그 액자가 걸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빛바랜 플라스틱 장난감, 28년을 버텨온 그것. 저는 처음으로 그 장난감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대였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건넨 비웃음을 그들이 위대함으로 바꿔냈다는 사실이, 우리가 닫은 문 뒤에서 그들이 더 강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부산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가 가져가는 것은 보고서 한 장이 아닙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된 제 세계관입니다. 동맹은 격차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은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배우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첫날, 저는 보고서를 완성해서 제출했습니다. NSC 안에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산 장비를 미국이 도입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너무 크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8년 전 제 자신을 봤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현실보다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현실 앞에서 자존심을 고집하면 결국 현실이 자존심을 꺾습니다. 강경파들이 반발하는 동안 포크너가 회의 석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솔개는 우리 LCAC보다 위입니다. 그것도 한참 위에요. 자존심 때문에 이 현실을 외면하면 다음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는 건 바로 우리 미국입니다. 가장 강경하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술에 바꿔놓았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28년 전 그 회의실이 바로 이 복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갔던 바로 이 복도. 저는 그 공간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미국은 그 시간 동안 앞서 있다고 믿으며 멈췄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 동안 거절을 발판으로 삼아 달렸습니다. 멈춘 것과 달린 것, 그 차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28년 전 닫았던 문을 이번에는 제 손으로 활짝 열어두겠다고. 그것이 제가 저지른 오만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도 좁고 기름도 나지 않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남이 닫은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면 벽을 뚫었고 기술을 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조선이 그랬습니다. 방산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부양 상륙정이 그랬습니다. 거절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더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더 오래 버텼습니다. 1950년 인천 갯벌로 들어오던 남의 나라 상륙정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76년 뒤 같은 갯벌을 우리 손으로 만든 상륙정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76년의 간격이 대한민국입니다. 거절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를 키웁니다. 저는 그것을 28년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산 앞바다에서 달리는 솔개를 보며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비웃음을 받았고 문이 닫혔고 장난감 모형 하나를 손에 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28년 뒤 그 나라는 세계 29개국 해군 대표단을 부산 앞바다로 불러들였습니다. 솔개, 미국이 닿지 못하는 해안까지 달리는 배, 미국 건조 단가의 30%로 만들어진 배, 14개월이면 완성되는 배, 세계 해안선의 76%에 닿는 배, 그리고 한 아버지의 기억과 한 아들의 28년이 담긴 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우리가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한국은 우리 기술에 기대어 그럭저럭 괜찮은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솔개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보다 나은 배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써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우리 채널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